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제 영상 녹화 강의로 이제 수업이 시작되고, 우리가 이제 4주죠. 4주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제 현대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뭐 현대 사회에 의한 가족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탈현대 사회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요 개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심으로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근대 현대 가족,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의 가족이죠. 이제 근대 현대 가족은 여성의 표출적 역할과 남성의 도구적 역할을 기초로, 토대는 조금 뭐 좀 자극적이니까 기초로 하십시다. 기초로 형성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 부모,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은 저희 어머님은 이제 돌봄과 가사 노동을 하는 어떤 그러니까 표출적 역할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그야말로 이제 브레드 위너, 이제 빵을 버는 사람, 이제 수입원이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일하고, 저희 어머님은 안에서 일하는 하우스 키퍼, 이런 것을 기초로서 근대와 현대 가족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듯이 뭐 일체감, 그렇죠? 일체감이 중요하고 어떠한 솔리데리티, 가족 연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일체감 속에서 개개인의 개성은 상당히 미약한 존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근대나 현대 가족의 이제 특성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니체도 배웠지만 이런 철학 문화적으로 이 상대성 진리가 오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가족이니까 이 가족의 임금 제도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바로 개인화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요 요인 때문에 개인화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안소니 기등스도 탈전통적 질서, 그러니까 퍼스트 트레디셔널 하면서 탈전통적 질서에서 이제 개인화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족 제도에 국한해서 요 가족 임금 제도가 붕괴되었고, 이제 노동 시장이 유연화됐다. 그러면서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탈현대 사회의 가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바로 individualization, 개인화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가족 임금 제도가 붕괴되었다. 이 말은 뭐 여러분들 이제 배웠죠. 이제 가족 임금 제도라는 것은 뭘까?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할 때 저희 아버님이 혼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 오셔서 우리를 가족 구성원, 이제 우리를 생계를 유지시키는 거죠. 교육도 시키고 뭐 밥도 사주시고, 그렇죠? 그냥 저희 아버님이 혼자 벌어서 우리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가족 임금 제도죠. 이런 가족 임금 제도가 점점 자본주의가 이제 심화되면서 이제 탈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물가나 뭐 지가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임금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저 혼자서 버는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없다는 게 가족 임금 제도의 붕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번 시간도 했지만 뭐 여성의 지위 향상 기타 등등도 있지만 이제는 뭐야, 여성이 나가서 같이 맞벌이 부부, 그러한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혼자서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성의 능력이 뭐 상당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기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 요인으로만 지금 보고 있다. 괜히 오해를 하지 마세요. 자,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러니까 뭐 알다시피 뭐 구조조정. 이게 노동시장이 유연하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쉽게 잘리는 거죠. 계약직, 비정규직 하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런 경제적 위임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개인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족 구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화는 그야말로 do it yourself 바이오그래피, 너의 인생 너 스스로 생애기를 만들어서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이건 벌써 아주 다자녀네. 두 분이 아주 일체감과 공동, 참 뭐 아버지가 도구조 역할하고 엄마는 표추조 역할하면서 자녀들과 오손도손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일체감과 어떤 공동체적 유대감, 솔리데러티를 상당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개성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큰 테두리 내에서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현대 가족의 특성이다. 왜 그러냐? 바로 개인화 현상이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화 현상을 무시하고 예전 사회처럼 계속 공동체, 일체감, 유대감, 부모니까 자식을 통제해야 돼, 그죠?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런 거 어떻게 되겠? 이게 바로 이제 개인화 현상하고 충돌되니까 아이들이 튕겨 나가죠. 튕겨 나간다고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개인화 현상은요,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인디비두얼리제이션, 탈표준화를 핵심화로, 그러니까 탈표준화다. 그러면 가족의 정의, 남녀 얘기했죠. 남과 여가 둘이 만나서 동거 아니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두는 것이 가족이다. 가족 생활의 이 표준에서 벗어나거나 아까도 얘기했던 표출적 역할과 돌봄적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하는 것이 개인하고, 이러한 그 가족의 정의에서 탈표준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렇죠? 개인화, 이제 첫 번째 개인화라는 것은 가족 생활의 탈표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윌리 백 위험 사회를 이제 발표하신 분이죠. 저서 그다음에 게렌스하임, 이게 백의 이제 아내죠. 근데 이제 보통 외국 사람들은 여자의 성을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거 자유입니다. 왜 버리고 안 버리고 뭐 의무가 아니에요. 갖고 싶으면 자기 성을 가질 수가 있죠. 저희 나라처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이분은 이제 백 게렌스하임, 그러니까 남편의 성도 유지하고 자기 성도 유지하죠. 백 게렌스하임. 요 성의 이런 이름, 요것을 우리가 좀 더 시간 되면 또 한번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것이 어떠한 현상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또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하여튼 백게린스하임 두 부부가 개인화가 뭐냐? 개인화는 첫째, 전통적 질서, 아까 포스트 트레디셔널이라고 했죠. 벗어나는 어떤 해방의 차원이다. 해방이다. 그러니까 여성의 돌봄 역할, 남성의 여성의 돌봄 역할, 남성의 도구적 역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가족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해방의 차원이 있고, 개인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믿었던 제식과 믿음 규범으로부터 또 벗어나는 탈주술안적인 면이 있다. 그러니까 니체의 절대적 진리에서 상대적 진리, 이런 것도 어떤 그 개인화 현상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대적 진리 그러면 성찰성이 확대죠. 절대적 진리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주어진 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계층 사회다 그러면 주어졌잖아요. 내가 평민인데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평생 그냥 평민으로 사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 오면서 나는 평민이 될 수도 있고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본가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꼭 노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나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탈주술하죠. 이처럼 주어진 지식이 아니고 나는 항상 더 높은 지위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진리죠.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뭐 핵을 이용한 발전소 이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적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석 진리라는 건 상대적 진리요. 내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정의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성찰성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소니 기등스는 이게 성찰성이 확대라 얘기하고 있고, 백은 이러한 것을 개인화다. 그러니까 성찰성이 확대됐죠. 내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 진리니까 내가 계층 이동을 내 스스로 만들듯이 진리가 무엇인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탈주술하고 성찰성이 확대가 되고 이것이 바로 윌리백은 개인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분은 뭐 또 재밌는 말을 해요. 뭐 니체도 그랬죠. 해석적 진리니까 이게 어떻게 살 거야? 절대적 진리가 없는데 그거가 똑같은 거죠. 안정이 상실되니까 하여튼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죠? 안전의 상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유형의 통제가 또 있을 것이다. 이게 삼중의 가정을 압축한다. 그러니까 개인화하는 것은 뭐냐면 안전의 상실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책무와 통제로부터 재속박 등 삼중의 가정을 압축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미셸 풀코를 보면은 이제 기울 권력과 생명 권력 두 가지로 권력을 나눠요. 기울 권력은 뭐냐? 규범에 우리한테 통제하는 거예요. 교도소의 규칙이 재소자를 통제하죠. 재소자는 그 규칙의 통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울 권력이에요. 규칙이 보여요. 근데 생명 권력은 뭐냐면 규칙이 안 보여. 규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는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도소 규칙은 뭐 몇 시에 기상, 뭐 몇 시에 밥 먹고 딱딱딱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이 보이죠. 그 규칙대로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개인화적인 새로운 책무의 통제는 뭐냐면 안 보여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다이어트 하라고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뱃살이 나와서 죽겠어요. 자꾸만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해. 내 스스로가 뱃살을 죽이려고 자꾸만 노력하는 내 스스로가 따른다는 얘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것은 이렇게 내 스스로 통제하는 이러한 것도 있다. 이게 바로 개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화에 대해서 뭐 성찰성으로 확대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는 가족과 결혼입니다. 자, 그럼 개인화가 뭐냐?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화? 탈가족화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디페미니제이션이야. 그럼 그게 바로 개인화예요. 가족에서 벗어났다. 디페미니제이션. 그럼 탈가족화가 뭐냐? 개인의 가족 의존도를 줄여주는 정책, 그죠? 어떠한 뭐 돌봄 노동의 서비스 지원, 다 이 개인의 가족 의존도죠.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집에 뭐 아들한테 의존을 벗어나는 거죠. 가족이나 혼인의 지위에 상관없이 경제적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정책. 정확히 보면은 자, 탈가족화는 가족으로 보고 가족의 부양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 서비스 정책, 그죠? 그러니까 각종 요양병원, 뭐 돌봄 유치원에서 어떤 돌봄 지원비 이게 다 탈가족화죠.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여성이 남성 생계 부양제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완화시키고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정책,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죠. 이게 바로 탈가족화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높아지는 것은 어쨌든 남성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저희 아버님은 재밌는 얘기해 보면 저희 아버님은
급여를 다 저희 아버님이 통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용돈 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아버님이 막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하루 용돈이 이제 10,000원씩 주셨어요. 뭐. 근데 이제 엄마가 돈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뭐, 왜 돈을 못 쓰냐 그러고 그런 걸 벌였고, 지금은 또 지금 저희를 보면은 돈은 내가 벌었고, 그렇죠. 또 그런 면도 있죠. 우리 아이프가 이제 가정주부인데 내가 도리어 돈을 벌어오고 내가 또 이제 그 뭐야 용돈을 타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남편의 의존에 벗어나는 거죠. 이게 탈가족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탈가족화이면서 개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저희 나라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라고 자꾸만 그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중심. 개인화면은 뭐 나의 삶, 그다음 부부 중심으로 서구처럼 변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녀 교육에 몰두하고 있지 않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육에 몰두하는 데면 아이들이 자녀들 입장에서 엄마한테 의존하는 게 높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비,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대치동 가야 뭐 이제 뭐 정말 경쟁력이 있는 학교 간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저 옆에 지금 제가 지금 연구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칼럼이 보이네요. 2021년 8월 17일 13시 36분에 저가 이제 출력했나 봐요. 서울 대치동 학원가 찾은 지방 고교생 500만 원이요. 원주에 사는 여학생인데 자기가 정말 경쟁력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가지고 대치동 가서 방학 동안 한번 대치동 학원을 다닐라 했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뭐 하숙도 해야 되니까 월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저 출력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은 거죠. 더 의존이 심한 거죠. 더 의존이 심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저가 자녀 중심에 몰두한다는 것은 갈등주의적 가족 간에서는 계급의 재생산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구조기능주의 가족관과 갈등주의 가족관을 해봤지만 이 자녀 교육은 그 계급의 재상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계속 후세 때까지 유지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상계급은 가족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나시죠? 그 강의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녀 교육 이건 분명히 개인화 현상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너도 나도 지금 자녀한테 몰두하고 있고, 또 지금 그러니까 성인 남녀 아이들 뭐야 독립하지 못해도 다 그 부모가 하는 헬리콥터 아이들 보호해주고 있고, 이것이 다 이건 우리나라의 이거 개인화 현상이 하고 역행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일부 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 가족의 을 개인화 현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가족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한 부분은 또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현상도 공존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아노미 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무규범한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현대 가족제도도 개인화 현상과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어떤 가족화 현상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이 혼재해 있는 아노미적인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조와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뭐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해서 이런 위험한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구조조정, 이런 위험 속에서 좀 더 모면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서로 똘똘 뭉치는 그 삶의 양식의 현상이다고 이렇게 교재로 나와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교 가족주의의 학대죠. 유교식 가족주의 학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식당 가면은, 저는 이제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저 아들도 그렇고 삼촌, 이모 뭐 좀 더 갖다 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 야, 너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왜 이모라고 그래? 아 요즘 다 그렇게 호칭한데. 그러니까 이모, 삼촌 이게 가족주의 학대죠. 옛날에 가족주의 이모와 삼촌이라면 끈끈하니까 한마디로 뭐 공동체적인 유대감 형성 이러면서 이모, 삼촌 이런 식의 표현 이게 뭐 가족주의 우리가 어떻게든 유사한 가족주의 학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개인주의 개인화와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가 혼재되어 있고 아노미적인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한쪽은 개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은 또 반대로 반개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자녀 중심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냐 이건 우리가 정책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뭐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뭐 토론을 합시다 그러면 뭐 한번 하죠. 뭐 개인적으로 합시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 너무 저희 교과서 범위에 벗어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1인 가구가 증대한다는 것은 그냥 뭐 개인화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 개인화 현상이에요. 1인 가구가 증대한다. 여러분들 뭐 나 혼자 뭐 나의 개성을 살기, 나 혼자 좀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서 가족에서 좀 벗어나서 부모한테 벗어나서 좀 혼자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이거 1인 가구죠. 뭐 여러분들 뭐 부모한테 벗어나고자 저 친구는 어렸을 때 저 대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일부러 지방 대학 갔어요. 그 기숙사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개인화 현상이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개인화 현상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생각할 문제라고 저 든 이유가 뭐냐면 가족 난민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가족이 안 껴주는 거죠. 뭐 저기 뭐 학대한 남편. 지금 내가 개가천성해서 같이 살고 싶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죠. 이게 가족 난민이죠. 뭐 부도난 남편, 뭐 가족 난민이죠. 그다음에 뭐 잘못한 아내 등등 이런 가족 난민도 우리가 한번 1인 가구가 무조건 개인화 현상도 있지만 할 수 없이 가족 난민에 의해서 가족 공동체에서 멀어진 1인 가구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라고 제가 생각할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자, 어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현대 가족의 특성은 뭐 1인 가구 이건 이제 부정 못하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죠. 비혼. 왜 결혼 안 하냐? 이것도 그렇고 따질 수가 없죠. 우리 결혼하면서 한번 살짝 봅시다. 왜 결혼 안 하는지. 만 원은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만 원이라는 것은 물론 비혼의 영향도 있지만 어떤 경제적 문제도 상당히 있다. 예? 그래서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가족임금제도가 흔들리고 너무 뭐 지금 같이 우리 이 아파트가 폭등하는 이 상황 속에서 괜히 뭐 집도 없이 난민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만 원.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 이거는 뭐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애 낳기가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출산율, 비혼 만원과 다 연결되죠. 만 원이니까 아이를 둘 이상 못 낳는 거죠. 늦게 결혼하니까. 혼자 하나 낳기도 이제 힘든 거죠. 여성이 어떤 임신, 가임 기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연결되지만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왜 OECD 국가 중에 꼴등이냐? 이것은 당연하게 한국 사회가 그야 살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유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동물 세계, 자연 세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천박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 동물들이 새끼 안 낳아요. 낳아도 죽여요. 자기가 잡아먹어요. 천박한 환경에서. 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출산율이 왜 저하냐?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정자들이 이거 좀 봐야 돼요. 출산율이 저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흐트러놨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더 그만합시다. 뭐 정책 과목도 아니고. 자, 가족 다양성의 증가. 아까도 했지만 이제 한부모 가족, 뭐 동거 이런 데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가고 있고
동거에 대한 생각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이 퍼센트가 줄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했지만 개인화 현상에 의해서 동거가 많이 증대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가족주의의 그 영향, 그 다음에 여성 해방 정도의 그 아직까지도 이 성에 대한 어떤 여성들의 그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동거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동거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제한시하고 있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고 한정된 시간 내에 빨리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가족의 다양성의 증가. 이 가족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탈가족적 가족, 그다음에 패치워크 패밀리, 조각 가족, 요번에 지금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 조립식 가족, 이게 바로 조각 가족이에요. 조립식 가족. 지금 뭐 많이 사람들이 본다 그러더라고. 이 조립식 가족이 바로 조각 가족이, 패치워크 패밀리, 이렇게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탈가족적 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가족의 정의에서 벗어나고 패치워크 패밀리. 패치워크 패밀리는 좀 이따 다 보겠습니다. 성별 분업이 약화됐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동기의 연장. 자, 필립 엘리스가 근대 또는 현대 자본주의가 오면서 아동기가 탄생됐다고 했죠. 배웠죠. 그러면서 제가 니체하면서 아동기가 해체되었다. 바로 근대 자본주의 여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로 현대 들어오면서 아동기가 해체되고 있다고 제가 또 설명했죠. 자, 아동기 연장. 이 말은 뭐냐면 아동기하고 청소년기가 이제 혼미해졌어요.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서로 융합되는 거예요. 얘가 아동인지 얘가 청소년인지 뭐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9세에서 24세가 아동기고, 우리가 보통 또 18세부터 민법상 18세부터 24세가 또 청소년이고, 혼재돼 있지만 이제는 사회 문화적 성격으로 이제 누가 아동인지 뭐 청소년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연장됐다는 얘기죠. 중2병에서 초등학교 6학년병으로도 내려왔고, 저거 한 일주일 전인가 뭐 주의 깊게는 안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첫 경험이 초등학생들이 첫 경험을 좀 한다는 걸 내가 얼추 알았는데 13살, 14살 아이들이죠. 예? 그런데 청소년인가 또 성인기 이 개념도 상당히 해체됐어요. 해체됐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전에 그 20대 20대 여성이 핸드폰으로 할아버지 60대 할아버지를 때려가서 구속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하고 성인기, 그러니까 물론 노년기겠지만 이런 것도 다 해체돼 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 성인 자녀의 의존, 헬리콥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개인주의 없는 개인 완성이죠. 아이들이 계속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가족에 계속 의존하는 거죠. 성인 자녀의 의존. 그다음에 뭐 저출산, 고령화, 고이혼율. 그건 여러분들이 뭐 익히 많이 듣는 거고. 양계화는 이제 그 친북의 친목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북의 계통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돌봄 노동이 오면서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떤 의존도 때문에 이제 이 목의 계통도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양계화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근데 그 불교에서 보는 그 여성 뭐 우위랄까, 아까 성평등 어떤 불교계 그거 보이고, 유교가 약간 여성 종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뭐 종속적이었다가 다시 뭐 양계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또 불교식으로 뭐 이 모계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순환 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도 있죠. 하여튼 양계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 가족의 재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재특성에서 끝으로 아까 되겠지만 이 조립식 가족, 조각 가족이죠. 패치워크 패밀리. 자, 이게
내가 자꾸만 강조하고 있죠. 가정 형태의 가족, 가구 형태의 가족. 향단이하고 춘향이는 가구 형태로서는 가족이고 가정 형태로서는 가족이 아니죠. 조선시대에 살았으니까 향단이하고 춘향이는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죠. 자, 조립식 가족이 바로 가구 형태의 가족이에요. 저가 자꾸만 순환된다고 그랬죠. 가구 형태의 가족에서 가정 형태의 가족으로 왔다가 다시 가구 형태의 가족으로. 이 순환, 이 여성사와 가족사는요, 좀 순환되는, 서클로 되는 개념이 자꾸만 보여요. 지금 또 가구 형태 가족이 자꾸만 등장하는 거예요. 피가 안 섞였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자발적으로 안소니 기등스가 있죠.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린 가족이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친밀한 공동체가 가족이다. 안소니 기등스가 정의를 했죠. 이게 바로 패치워크고 조립식 가족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차발적으로 그냥 가족이 돼서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가구 형태의 가족이고 조각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대 가족을 우리가 이렇게 제 특성을 이해하였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헐떡헐떡 보겠습니다. 뭐 이제 좀 통계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1인 가구, 뭐 1인 가구가 대세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자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한 1인 가구의 그 41%는 이 가구 원수가 아니라 세대당 수예요. 세대당 수기 때문에 훨씬 높죠. 자, 가구 원수로 이 통계청에서 발표했더니 2020년도에 1인 가구가 31.7%, 2인이 28%, 21입니다. 자, 20년 전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31%죠. 저가 이때 이제 가족을 꾸밀었으니까 4인 가족이죠. 그렇죠? 저가 1남 1녀니까. 이게 대다수였어요. 31.1%. 저 친구도 그렇고 다 31%가 얘가 20년 후에 되면 이는 이제 1등에서 4위로 밀리는 거죠. 이 친구가 4등이었지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 2, 3, 4등이었지만 이 친구가 1인 가구가 이제는 대세로 31.7%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1인 가구 이 31.7% 속에서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비슷하다. 그렇죠? 50.3%, 49.7%. 예전에 1인 가구 하면 여성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는 남성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예전에 1인 가구 하면 여성이 혼자 많이 살았어요. 사별도 있고. 왜냐하면 남자들이 좀 기대 수명이 짧으니까 그 여성이 상당히 많이 부포했는데 지금은 남성의 1인 가구도 상당히 많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가족 난민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따진다는 것은 여기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슷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예전에는 이제 단독 가구로 용어로 사용되었다가 이제 독신 가구, 그럼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통계청에서 정의를 내린 거를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1인 가구로 정의되면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다. 그렇죠? 독립된 그래서 그 1인 가구의 증대는 뭐 가족 난민 이런 거를 제하고는 뭐 개인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인화하고 개인주 없는 개인화가 아노미 상태 혼합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현재 1인 가구는 가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지금의 가족의 정의는 가정 중심의 가족이니까 2인이 돼야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혈연 관계가 생겨야만이 가족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가구,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가족을 정의하게 되면 이제 1인 가구도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으로 정의하게 되면.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혈연, 가정 중심으로서 가족을 정의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이제 가족의 정의는 포함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1인 가구가 하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아까 보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고 모든 이제 복지 제도도 이 친구를 중심으로서 이제 개편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많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여튼 1인 가구는 가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뭐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1인 가구는 저는 뭐 개인화 현상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화 현상으로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왜 혼자 사는가 아까도 했지만 뭐 청년은 분리 독립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중장년은 가족 해체 이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 난민이죠. 가족 구성원은 노년은 이제 사별, 그렇죠? 사별, 그 경제적 문제 때문에 뭐 자녀 교육 때문에 기력이 압박.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혼이라는 것도 배우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남편이 부도나면은 이혼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것이 일심 공동체라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그렇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그런 그 결혼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지금에 와서의 이 결혼의 가치관은 이제는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나면 빨리 독립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결혼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괜히 같이 휩쓸려 가지고 힘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도나면 빨리 이혼해 버리자. 뭐 재산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 같이 뭐 이겨낸다 그런 그 가치관은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아까 했지만 부부라는 것이 일심공통해서 어려움도 같이 이겨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은 아까도 했지만 개인화 현상이에요. 개인화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 사고방식이지만 빨리 내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개인적인 현상이죠. 개인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개인주 없는 개인화로 얘기한다는 건 무리예요. 이제 아노미적으로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중장년의 남성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구조조정, 뭐 경제 실패가 상당히 많아짐으로써 남성이 혼자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가족 난민이죠.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청년, 뭐 저도 그랬지만 정말 독립하고 싶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빨리 혼자 살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 뭐 부모님한테 좀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이런 게 있죠. 이게 개인화 현상이죠. 그렇죠? 이런 거에서 이제 그 뭐 개성 가치관에 이게 개인화 현상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도 했지만 이제 끝으로 누가 혼자 사는가? 자 남성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거의 반반으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에 20대 청년과 45대 중장년이 혼자 살기를 시작하였다. 그럼 뭐 아까도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경제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청년 연령대로 4, 50대 1인 가구의 증가가 오타라 죄송합니다. 증가가 확연하고 특히 남성에 두드러졌다. 50대, 20대, 40대 순이고 남성 1인 가구 증가율은 10년 전에 40대에서 283%, 50대는 358%가 증가되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결혼에 대한 어떠한 이런 그 가치관의 변화. 왜 이렇게 됐나? 또 한번 우리가 그때 한번 또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었다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죠. 뭐 이 사람들 정확한 통계치를 제시하고 물론 뭐 통계치가 다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을 설명하는데 어떤 증거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편하죠. 이제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한부모 가구 그렇죠? 그래서 양부모 가족에서 한부모 가족으로의 가족 유형의 변화, 아동의 발달. 지금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할 문제예요. 현대 가족에서 뭐 애착 이론. 지금 뭐 사유리가 한부모 가족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죠.
보통 뭐 애착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따르기 때문에 프로이트 심리학은 가족 이데올로기예요. 가족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뭐 아버지, 엄마, 나, 요 셋이서 원활한 어떤 그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좋은 부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부모가 아니죠. 양 부모에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의 그 건강 아이의 심리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이게 가족 이데올로기예요. 요런 게 우리가 자꾸만 애착 이론 때문에 자꾸만 이 뭐 한부모 사는 것이 남편이 없으니까 그 허전함, 뭐 남편이 채우지 못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문제예요. 생각할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소개가 많이 되고 그래야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심리학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논문을 많이 안 쓰시고 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한부모나 양부모나 아이의 성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대동소이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가족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부모 아이들은 뭐 심리적 발달을 뭐 고아로 자란 애들이 뭐 그렇다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하여튼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자 한부모 가구는 20년대 7.1%를 차지하며 16년도 대비 7천 가구가 감소했다. 한부모 가구는 이중 여성 한부모 가구는 75.2%로 여성 한부모 가족의 16일 상승 추세다. 남성 한부모 가구는 1,500명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한부모 가족은 점점 2016년 비해서 7.1%로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성 한부모 가족과 남성 한부모 가족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여성 한부모 가족은 1145 그러니까 이게 1000명 단위니까 110만 아니야 1,001만 40 그러니까 4만 5천 10만 4천 110만 4 아닌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1000명 단위니까요. 1000명 단위로 해가지고 1000가구니까 그래서 여기 공이 3개 붙으니까 100 맞네요. 공이 3개 붙으니까 114만 5천 가구 그 다음에 이거는 115만 2천 가구 이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부모 이렇게 한부모 가족이 2016년부에서 상당히 7.1%로 감소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뭐 결혼 이 통계치로 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감옥이 이렇게 뭐 줄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거 근데 결혼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니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결혼에 물론 이혼율은 상당히 높지만 얼마만큼 결혼을 했고 얼마만큼 이혼했냐 이 조이 이혼율을 봐야 되죠. 그렇죠? 얼마만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한부모 가구 될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한부모 풀이 쉬운 얘기로 풀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소하고 있다. 그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부모 가구 여기 봤네. 한부모 가구는 아까 했지만 여성이 75.2% 남성이 24.8%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7.1%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이유는 결혼의 풀이 작아지기 때문에 한부모 가구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의 풀과 한부모 가구의 풀도 이렇게 정확히 비교 대조를 해서 봐야만이 정확한 평가가 되죠. 근데 그런 저기 그 비교 평가한 도표가 없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거기까지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혼 그쵸? 결혼도 출산도 안 한다. 혼인 학계 출산율 역대 최저.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학계 출산율이
2021 작년에가 0.84였는데 또 떨어졌어요. 0.81.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해가지고 오늘 24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24일, 이게 오늘이 완전 저가 뭐, 그거 엊그저께가 아닙니다. 엊그저께가 아니고 하여튼 이게 저 월을 좀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한국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계 출산율은 0.81이라서 전년 대비 0.03이 감소했다. 혼인도 1년 전보다 9.78%가 주로 역대 최저치다.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이 이걸 보고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힘든데 힘든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그걸 반성해야 된다. 뭐 현대 가족의 이게 출산 뭐 프랑스는 또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여성의 성평등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성평등 사회. 그러니까 스웨덴, 뭐 프랑스, 뭐 저기 뭐 스칸디나비아 상국 저기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찌 되었든 출산율이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제 외세에도 그는 5천년을 이어온 역사인데 이 외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제 자폭하지 않나.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면 자폭입니다. 뭐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자연 그 동물 세계에서 종이 멸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시스템을 하면 멸종이에요. 멸종인데 하여튼 뭐 미정자들이 봐야죠. 하여튼 우리는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건 2000년 기준이죠. 아까 2000년 기준은 저기 뭐야 그 2000년 기준 출생률 그러니까 2000년 기준 출생률입니다. 그래서 0.84죠. 학계 출산율이. 아까 도표에서 여기 0.84가 나왔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기 통계치가 안 나왔어요. 2021년도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나왔는데 여기를 가만히 또 우리가 보면은 25세, 29세가 36% 가장 두 번째로 많고 만원이라는 거죠. 30에서 34세가 78.9. 애 출산해서 이분들이 78.9%를 차고 있는 거죠. 30에서 34세. 만원이죠. 그 다음에 35세에서 그러니까 요때 애를 많이 낳아야 되지만 요때 옛날 여기 보면은 요때에 150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출생률에서 낳는 그 숫자입니다. 150 3,000명이죠. 그 다음에 84 17.6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30.6 78.9 42.3 만원이에서 이게 가임 기간이 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의 출산율을 복귀를 해야만이 어떠한 그 출산율의 저하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말이 자꾸만 반복되지만 하여튼 출산율이 저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녀 양육은 시간과 정성을 요구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2019년 추정한 것을 보면 평균 수준의 사교육비를 포함해 고등학교 때 졸업 때까지 자녀 한 명의 양육비가 2억 원. 이를 감당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삶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노키드 자식을 낳을 길을 엄두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집값은 얼마나 비싼가. 사교육비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게 하여튼 뭐 이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차별 출산율도 저일주하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도 남성을 추월했다. 하지만 취업시장에서 차별받고 승진에서 차별받는 게 현실이다. 출산은 경력 단절로 이어져 노동시장 내 지위를 추락시킨다. 2021년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59.6%로 남성의 고용률보다 높다. 30, 50대 여성 고용률은 60대 초반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보다 20% 이상 낮다. 경력 단절이라는 얘기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혼인 비율이 낮다.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이 어렵게 얻은 지위를 출산 때문에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많은 점을 생각해죠.
자, 우리가 결혼이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엔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혼인 비율이 낮다. 저가 얘기했죠. 이제는 뭐 신데렐라, 남자가 뭐 지위가 높고 여자가 지위가 낮고, 거꾸로 뭐 여자가 지위가 높고 남자, 이런 결혼이 이제 사라졌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 비슷한 사람끼리. 자, 소득의 수준이 낮은 계층 상대적으로 남성이, 뭐 당연한 거죠. 뭐 밥벌이도 잘 못하는데 뭐 결혼까지 해서 어느 여자가 와서 고생하겠습니까? 그 얘기고. 근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 여성은 이런 경력 단절 이런 거 싫으니까 애를 안 낳는다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점점 좀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9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2시간 13분 더 많다.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2시간 13분 더 많다. 맞벌이 부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뭐라 그러냐면 더 세컨드 시프트라고 합니다. 알렉시스 혹실드라는 사람이, 저 지금 스페링 잘 생각 안 나는데, 이 혹실드라는 그 이분이, 혹실드, 저 스페링 잘 생각이 안 나. 혹실드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 더 세컨드 시프트, 더 더 세컨드 시프트 개념을 설명하죠. 여자는 2번 출근한다. 직장에서 1번 출근하고 한 번은 또 집에서 또 출근한다. 그래서 여자는 그 두 번째 이동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이동. 여기 뭐 당연히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가사 시간이, 자기도 벌고 나도 버는데 자기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사 노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시간 13분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는 직장에 1번 출근하고 또 가정으로 또 출근한다. 더 세컨드, 2번째 이동한다. 보는 거고, 19년도 취업 여성의 가사 시간은 2시간 25분으로 99년도에 비해 26분 감소했으나 취업 남성의 가사 시간은 증가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도와주고는 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나의 일이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거기서 우리가 배웠지만 젠더, 디젠더 개념이죠. 퍼스트 젠더의 개념은 나의 일이죠. 다시 얘기해서 부부싸움 하면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왜?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도와줘? 아내가 미워 죽겠는데 당연히 안 도와주죠. 그렇죠?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젠더의 개념이 아니고 디젠더의 개념으로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나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은 점점점 증가하죠. 근데 이게 디젠더냐 포스트 젠더냐, 우리가 그 젠더 개념을 배웠죠.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19년 비취업 여성의 가사 시간은 4시간, 비취업 여성이죠. 4시간 10분으로 비취업 남성 1시간 18분에 2시간 52분이 많으며 99년 비해 1시간 4분이 감소함. 그쵸? 그래서 하여튼 또 이따 여기 데이터 재밌는 거 뭐 있냐면, 그러면 비취업 남성과 취업 여성의 가사 시간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취업 여성의 가사 시간과 비취업 남성의 가사 시간.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살림하고 여성이 돈 벌어오는 거죠. 그때 가사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답이 나오죠. 자, 아내의 외벌이, 그쵸? 아내의 외벌이. 아내의 외벌이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의 외벌이에서 2019년도에 소개가 2분 36초, 남성이 1분 59초. 그죠? 남성 에브리. 그러니까 자, 남편 외벌이가 여성이 4.05, 아내 에버리가 2.13, 0.44, 1.43, 2.36,
그러니까 2시간 36분, 1시간 59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내 외벌이도 여성이 2시간 30분 일하고 남자가 1시간 59분 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분, 뭐예요? 20, 22, 20 몇 분이에요? 1, 37분인가요? 37분 더 많은가요? 아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밌죠? 예? 재밌죠? 아니, 자, 남편 외벌이는 여성이 4시간 5분이에요. 4.05니까 4시간 5분하고, 자, 남성은 33분 하죠. 그쵸? 33분이에요. 자, 2019년도 자리죠. 아내 에브리는, 아내가 돈 벌어놓고 남편이 이제 실직 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그래도 집에서 할 일만 안 돼. 남자가 안 한다는 얘기죠. 1시간 59분, 2시간 36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했지만 아내가 외벌이 돼도 가사 노동 시간은 여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더 많다니까 37분이 많다는 얘기죠. 내가 참 계산을 못하네. 1분하고 하니까 37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통계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 우리 현대 가족과 여성을 보면서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시대의 이 가족은 개인화와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가 혼재해 있는 아노미 상태의 형태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자 장시간 듣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야 또?